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2022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특강에 수록된 고전시가 윤선도의 몽촌요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선도의 몽촌요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 윤선도는 익숙한 작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몽촌요 자체는 조금 더 낯선 작품일 텐데요. 이 고전문학 공부할 때 중요한 게 우리가 익숙한 작가의 작품일 때는요, 내가 기본적으로 이 윤선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배경 지식을 통해서 윤선도는 이런 내용의 시조를 주로 썼으니까 아마도 이 시조도 그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당시에 양반들, 그 다음에 고전문학은요, 그렇게 틀에서 급격하게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윤선도를 잘 모른다라고 하면 윤선도의 대표적인 작품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윤선도의 작품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또는 잘 알고 있다 하면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몽촌요에 접근을 하면 됩니다. 저와 함께 이 몽촌요를 살펴보자면 윤선도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인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정말 뛰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능력, 그 다음에 의학, 복서, 음양, 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뛰어났지만 사실 치열한 당파 싸움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생을 거의 유배지에서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선도의 본관이 해남인데 이 해남에 이제 복일도에 가면 윤선도가 머물렀던 흔적이 지금까지도 이제 관광지로 둘러보고 있죠. 윤선도는 이제 광해군 때, 그 다음에 정자호란, 효종 이 시기를 거친 학자고요. 이때 유배지에서 시도를 쓰면서 대표 시인인 이 정철이라던가 박인로와 더불어 굉장히 아름다운 시조를 쓴 작가다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문학 작품을 배울 때는 윤선도, 정철, 박인로 정도는 조선 중기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었다, 이 정도까지는 배경 지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윤선도가 이 몽촌요를 창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왕인 효종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효종의 아우인 임평대군의 또 스승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효종하고 임평대군은 스승인 윤선도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나이가 66세일 때, 그때 이제 효종이 자신이 이제 임금이 됐니 3년 뒤에 정사품의 성균관사에 임명이 됩니다. 정사품이 됐어요. 이때 1월에 정사품이 됐는데 그 다음 3월에 특명으로 정삼품 당상관인 승정원 동부승지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갑자기 장관이 됐다가 국무총리가 됐다가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생기죠. 그래서 윤선도와 반대편에 있던 이 서인들이 이것은 사사로운 정에 의한 승진이다,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공정하지 못하다 라고 해서 1월에 승진했는데 4월에 이제 면직이 됩니다. 그래서 윤선도가 이때 경기도 양주, 이때 양주가 서울에서 한 30리 정도 떨어졌는데 지금의 경기도 양주인 고산에 머무르면서 뭐를 지었냐? 바로 이 몽촌요를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살펴봤을 때 윤선도의 우리가 심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윤선도는 뭔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임금에게 충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큰 충신이었죠. 그런데 그 반대편의 반대로 인해서 자신이 또 유배를 가게 됐잖아요. 참 이 윤선도의 인생도 고달픈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상을 실천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때문에 이 몽촌요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꿈에서 하늘을 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면 이 하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효종이라는 임금이 계신 곳이고요. 그걸 상징적으로 하늘로 표시를 한 거고요. 이 꿈몽이라는 거는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상에서나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임금의 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실 정치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화자의 상황이 이 제목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저와 함께 이제 몽천요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조는요, 연시조입니다. 연시조는 이제 주로 사사조와 사음보의 특징을 가지는데요. 그것에 맞춰서 이 시조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상해런가 꾸미런가 백욕경에 올라가니 옥황은 방귀시나 군선이 꺼리 난다. 두어라 오호연월이 내 분일시 옳았다 라고 이제 일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해런가는 뭐냐면 생시던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꿈이냐 생시냐 라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왜 꿈이냐 생시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백옥경에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없다. 내가 임금 곁에 가다니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요. 백옥경에 올라가니, 자, 이 백옥경이라는 단어 조금 집중을 해주셔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송미인곡에서도 백옥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두보와 이백이라고 하죠. 그 중국 대표적인 시인 이백이 서회시의 한 구절에서 천상백옥경 11호 5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백옥경은 뭐냐면 상징적으로 임금이 계신 한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계신 이 공간을 관습적으로 조선시대 때는 백옥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양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늘에 있는 하얀 궁궐 같은 경우도 닿을 수 없는 어떤 이상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계신 한양을 이렇게 천상에 있는 공간으로 비유했다. 그리고 이것은 화자와의 어떤 거리감을 나타내는 그런 시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백옥궁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옥황은 방귀시나. 자, 옥황상제. 당연히 임금을 얘기하겠죠. 이 임금이 바로 효종을 얘기합니다. 효종은 윤선도를 좋아하니까 반기고 있어요. 근데 군선이라는 건 신선들의 무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겠어요? 신하들을 얘기하겠죠.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서인들을 얘기합니다. 당시 자기를 반대했던 서인이 꺼리는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옥황과 군선이 지금 대조되는 상황을 알 수 있고 이것을 대꾸법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리듬감을 나타내고 그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죠. 두어라 오호연월이 내 분일시 옳았다 라는 거는 자 그래 그냥 신하들이 날 싫어해도 두어라 약간 해탈한 그런 상황이에요. 오호연월이 내 분일시 옳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호연월이라는 건 아름다운 자연을 얘기하는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이 오호연월 같은 경우는 안개, 연, 그 다음에 달 월자를 써서 오호에 물안개 속에 떠있는 달을 의미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것인데 중국에 어떤 범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엄청난 거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주공이라도 불리는데 중국 고사에서 이제 부자가 되는데 왕 구차를 도와서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놀던 호수의 이름이 오호였어요. 그래서 오호연월은 당시에 아름다운 자연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호연월이 내 분이다. 이것이 내 분수에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 시가를 보다 보면 이런 정서가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되게 억울하고 뭔가 화가 나더라도 어쨌든 임금의 명에 의해서 유배를 갔고 또 내가 양반인데 이 상황을 탓하고 비난해봤자 나한테 도움되는 건 없죠. 내가 비록 간신들 또는 나의 그 반대되는 세력에 의해서 물러났지만 나는 이 자연이 너무 좋아. 이렇게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윤선도도 이 부분에서는 이게 내 분수에 맞다라고 오히려 자기가 긍정해버리는 거예요. 양반들은
나 자연에 가서 이렇게 만족한다. 나를 어리석다고 비웃든 말든 난 너무 좋은데? 라고 안빈낙도 안분지족을 추구하며 자신의 상황도 긍정이 되고 자신의 자존감도 회복하고 오히려 자신을 반대했던 세력에 대한 어떤 비웃음 이런 효과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수를 가볼게요. 풋잠에 꿈을 꾸어 11호에 들어가니 옥황은 우수시대 군선이 꾸짖는다. 어즈버 백만억 창생을 어느 결에 물으리. 이렇게 이수가 보이는데요. 풋잠은 우리 얼핏 든 잠이에요. 풋사과라는 그 풋의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얼핏 든 잠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몽천요죠. 11호에 들어가니. 자, 여기 11호는 뭐냐면요. 옥황상제가 계신 누각을 11호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한양의 궁궐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니 옥황은 우수시대. 자, 옥황은 아까 반겼고요. 역시 옥황은 웃고 있지만 누가 군선이 자신을 꾸짖고 있어요. 지금 1수의 이연과 2수의 이연이 호응하고 있죠.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100만억 창생을 어느 결에 물으리. 내가 뭔가를 실천하고 싶었는데 임금은 날 이렇게 좋아하는데 군선들이 꾸짖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뭐를 억만억 창생, 이건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100만억이라는 그런 창생은 백성들의 무리를 얘기하는데 백성들을 어느 결에 어느 사이에 물어보리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선도도 당연히 백성들을 위한 정치, 선정의 포부가 있었지만 이런 것을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서리법으로 이런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즈버라는 감탄사는요, 고려 말 시조에서부터 시조의 그 종장의 첫 음부는 삼음절로 고정되잖아요. 이 부분에 나옵니다. 어즈버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신라의 향가의 감탄사의 영향을 받아서 어즈버라는 감탄사로 시조에 계승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보편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삼수를 볼게요. 하늘이 이저신제 무슨술로 기워낸고 배공루 중수할제 어떤 밭이 이뤄낸고 오광께 살아보자 하더니 다 못하야 오나다 라고 이제 삼수가 되어 있는데요. 하늘이, 자, 하늘 같은 경우는요, 이게 히읗 종성체언입니다. 그래서 하늘 거기에다가 이라고 이렇게 붙은 거죠. 하늘이 이저신제, 하늘이 이지러진 때에 자, 무슨 술로, 무슨 기술로 기워냈냐. 기워낸다는 건 우리가 옷을 기워내다 하면은 옷이 찢어진 부분을 바늘로 이렇게 실로 이렇게 쑤선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워내다는 건 여기서는 쇠퇴한 기운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늘이 이지러질 때 무슨 기술로 기워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배공루 중수할제 어떤 밭이 이뤄낸고, 이거는 배공루가 아까 뭐라고 했어? 임금의 궁궐이 중수할 때 어떤 밭이, 이거는 뭐냐면요, 목수가 이루어냈느냐, 목수가 이루어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굉장히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워내고 조정이 흔들릴 때 어떤 목수가 이뤄냈느냐. 여기서 이런 무슨 술이라던가 밭이라는 경우는 이런 혼란한 조정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충신을 얘기하는 거죠. 오광께 그것을 살아보자, 여쭈어보자 하더니 물어보려 했는데 다 못하야 오나다, 다 못하고 여기에 유배를 왔구나 라고 해서 자신의 현실 정치에 대한 뜻을 펼치지 못한 어떤 안타까움이 여기서 강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이제는요, 양반이 쓰는 고전시가, 특히 유배를 왔을 때 쓴 고전시가는 임금에 대한 사랑, 영궁과 그 다음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한자성어로 우국지정이라고 합니다. 이 영궁과 우국지정이 이 작품의 주제가 되고요. 윤선도가 유배 갔던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쉽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다만 이 부분을 자세히 공부할 때는 각각의 시어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이제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까지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